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6연패를 기록하고 있었죠. 2015년 3대0으로 승리한 다음에 그 이후 모두 패배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대결에서 하피냐의 해트트릭을 앞세워서 4대1 승리를 거두면서 악연을 끊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였어요. 바르셀로나는 라리가에서 1위,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모나코전에서 1대2로 패배했지만은 영보이스전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디나모 자그레브에게 승리를 거뒀지만은 아스톤 빌라에게 0대1로 패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결에서 양팀 모두 승리가 매우 중요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승자는 바르셀로나였어요. 바르셀로나가 상대의 뒷공간을 절묘하게 파고들면서 결국은 결정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했고요. 이 경기에서 기분 좋게 4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은 승리,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함께 가시죠. 렛츠고!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르셀로나가 하피냐 선생님의, 델피냐 선생님의, 킹피냐 선생님의 해트트릭을 앞세워서 4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페르민의 패스를 하피냐가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마무리 지었죠. 그러면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약 20분 정도는 바이에른 뮌헨이 주도권을 잡고 계속해서 바르셀로나를 몰아붙였고요. 그 가운데 해리 케인이 18분에 그나브리의 크로스를 발리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의 장면이 터집니다. 공중볼 다툼 과정에서 김민재가 점프했을 때 뒤쪽에서 페르민이 살짝 밀었거든요. 그 가운데 페르민이 레반도프스키에게 연결하고 레반도프스키가 결승골을 넣게 되는 거죠. 사실 김민재가 점프할 때 페르민이 뒤에서 미는 동작, 이 부분에 대해서 반칙이냐 아니냐 이야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죠. 티에리 앙리를 비롯한 몇몇 전문가들은 반칙이 아니다, 만약의 경우 수비수가 뒤에서 그 정도로 밀었다면 반칙으로 불겠느냐, 이런 시선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 점프 동작에서 뒤에서 미는 동작이 나왔으니 이건 당연히 반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반칙이라고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반칙성 플레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점프 동작에서 뒤에서 밀었으니까요. 그런데 주심의 성향이라든가 VR 심판이 봤을 때에는 미는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개를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에게는 운이 따랐던 장면이죠. 자, 이 골이 터지고 나서 바르셀로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반 45분에 하피냐가 추가골을 넣는데 성공을 합니다.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는 모습이 나왔죠. 하피냐는 후반전에도 득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반 11분에 라민 야말의 대각선 롱패스를 가슴 트래핑 이후에 들어가면서 왼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4대1 승리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경기의 기록을 보면은 양팀이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유율은 바이에른 뮌헨이 60%로 앞서 있지만 XG값에서 바르셀로나가 1.50으로 앞서 있거든요.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1.04에 멈췄습니다. 슈팅 숫자는 12대 11, 유효 슈팅 숫자는 4대 3입니다. 다만 바르셀로나는 유효 슈팅 4개를 모두 골로 연결시켰고요.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유효 슈팅 3개 중에서 한 골을 기록하는데 멈췄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의 승리로 9년 만에 바이에른 뮌헨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7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6연패를 기록하다가 연패의 사슬을 끊고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엘 클라시코를 앞두고 난적 바이에른 뮌헨을 만났는데 바이에른 뮌헨에게 4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엘 클라시코를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은 아스톤 빌라전 패배, 바르셀로나전 패배, 챔피언스 리그에서 2연패를 당하면서 적신호가 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기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 경기는 한지 플릭 감독과 콤파니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이 충돌하는 경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드 중앙에서 20m, 30m 간격 속에서 20명이 압박하고 탈압박하는 충돌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더 뒷공간을 잘 이용했느냐? 바르셀로나가 뒷공간을 잘 이용했기 때문에 4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올 시즌 바르셀로나의 포백 라인은 라인 컨트롤을 통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 경기도 발데, 이니고, 코바르시, 쿤데가 포백을 구성했고요. 이니고가 수비 라인을 지휘하면서 라인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측면 공격이 위력을 발휘할 때에는 포백 라인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간격을 좁힌 상태로 내려가면서 측면이 딸려갔을 때의 빈 공간, 그쪽을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내려와서 커버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카사도가 상대의 크로스를 끊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페르민과 하피냐, 라민 야말, 레반도프스키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는데 레반도프스키는 김민재에게 묶이는 장면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반도프스키가 수비 라인을 끌고 내려왔을 때 레반도프스키가 바로 하피냐에게 내주는 패스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피냐 선수가 뒷공간으로 들어갈 때 페르민이 넘겨주던가 카사도가 넘겨주던가 페드리가 찔러주던가 라민 야말이 연결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면서 하피냐가 해트트릭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르셀로나는 공격에서 다양하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뒷공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를 흔들 수가 있었죠. 사실 경기 초반의 모습은 바이에른 뮌헨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경기 시작과 동시에 바르셀로나가 선제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바이에른 뮌헨은 1대1로 모두가 압박하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공격을 전개하면은 오른쪽에 올리세, 왼쪽에 그나브리가 방향전환 패스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상대 측면 뒷공간을 이용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동점골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올리세에서 그나브리로, 그나브리가 크로스를, 그러면서 해리케인이 발리 슈팅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어요. 다만 레반도프스키를 막기 위해서 김민재가 수비 라인에서 딸려 올라오는 모습이 많았어요. 그 공간으로 하피냐가 들어갈 때 팔리냐라든가 킴미가 이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제대로 커버를 못했다는 말이죠. 여기다가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1대1로 흐름을 가져와야 되는 그 상황에서 김민재와 페르민의 그 장면이 반칙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오면서 실점하면서 흐름 자체를 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대2가 되면서 더욱더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을 전개하게 되고 그 뒷공간을 하피냐가 다시 한번 침투해 들어가면서 두 골을 연달아 넣는, 그러면서 결국 4골을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콤파니 감독에게 약간 의구심이 든 점은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 구성은 매우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1대1로 압박하는 과정에서는 약팀을 상대로는 파괴력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힘으로 찍어 누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강팀을 상대로, 특히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 같이 공격수들의 스위칭이 많이 이루어지는 팀을 상대로는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레반도프스키를 저 정도로 막아줬다면 결국은 김민재가 딸려 올라올 때의 그 공간, 그걸 어떻게 커버할지에 대한 방법이 있었어야죠.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점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노이어 골키퍼 최악의 경기였죠. 노이어 골키퍼가 선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패스미스까지 나오면서 노이어답지 않은 플레이가 나왔고요. 노이어 골키퍼가 올 시즌에 좀 전체적으로 부진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까지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경기가 됐고요.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있는 레반도프스키가 김민재에게 묶이는 장면이 많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어줬고, 그리고 왼쪽에 하피냐가 해트트릭을 하면서 올 시즌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4골이나 넣으면서 승리할 줄은 몰랐어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확실히 바르셀로나 올 시즌 파괴력 진짜 대단하다. 이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경기였습니다. 네, 저는 대만족하는 경기였죠. 한지 플릭 감독도 당연히 대만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경기였다. 첫 골 이후 15분 정도 아쉬웠지만 팀이 회복해냈다. 첫 골을 넣은 다음에 15분에서 20분 사이는 바이에른 뮌헨 경기였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골을 넣었는데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거나, 그리고 해리케인이 동점골을 넣거나 이런 장면이 있었죠. 우리는 젊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인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흐름 자체를 내주면서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다시 흐름을 가져와서 역전골, 그리고 세게 골까지 넣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바이에른 뮌헨은 훌륭한 팀이고 환상적인 선수들이 있다. 이런 경기에서 이겼다면 축하해야 된다. 다가오는 엘 클라시코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 입장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위대한 업적을 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한지 플릭 감독이 친정팀을 상대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한지 플릭 감독이 플랜을 굉장히 잘 짜갖고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경기의 MVP는 당연히 해트트릭의 주인공 하피냐입니다. 하피냐 미쳤어. 히바우드인 줄, 호나우지뉴인 줄. 야,
나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골이 터졌을 때도 너무 놀라웠지만 하피냐의 두 번째 골 오른발로 넣었다니까? 왼발이 아니에요. 오른발 슈팅이에요. 세 번째 골도 놀랍긴 했습니다. 가슴 트래핑 자체가 그리고 마무리도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하피냐는 76분 출전했는데 교체 아웃될 때 팬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그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슈팅 3개 시도해서 유효 슈팅 3개 그리고 3골을 기록했습니다. 3샷 3킬. 패스는 63%로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은 워낙에 도전적인 패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키 패스도 2개나 했습니다. 드리블도 한 차례 성공시켰죠. 올 시즌 하피냐는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도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해트트릭을 기록했어요. 바야돌리드전은 하피냐 커리어에서 첫 해트트릭이었고요. 이 경기 해트트릭은 하피냐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기록한 첫 해트트릭입니다. 올 시즌에 공식 13경기에서 9골 8개의 도움을 하고 있어요. 챔피언스 리그 3경기에서도 4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카사도 보면서 볼 때마다 만족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공수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페드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카사도 같은 경우에는 수비 시에는 수비 뒷공간을 많이 커버해줬어요. 특히 측면 쪽, 하프 스페이스 쪽 공간이 빈 때 그쪽으로 내려와서 상대의 크로스를 끊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 공격의 시발점이 되는 패스도 구사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34번 패스를 했는데 30번이나 성공을 시켰고요. 키 패스를 하나 했고 도움도 하나 기록했습니다. 태클도 2차례 성공시켰고요. 걷어내기 2회, 가로채기 1회, 리커버리 4회, 수비 쪽에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를 했죠. 카사도가 사실 3선에서 이렇게 해준다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베리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더용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이 경기 교체 출전했는데 더용도 3선에서 뛸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3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적지 않게 되잖아요. 물론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선수는 많습니다. 이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한 페르민이 있고요. 그리고 교체로 출전한 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민 야말도 있고 다니 올모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의 경쟁도 매우 뜨거운데 일단 페드리 카사도가 3선에서 너무 잘해주는 가운데 더용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주전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즌에 11경기 출전해서 3개의 도움을 했고요. 챔피언스 리그 3경기에서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은 하피냐가 맞아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인상적인 선수는 카사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저의 눈을 사로잡은 선수는 페드리죠. 페드리가 경기 운영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야, 페드리는 2-3명이 압박하는데 볼을 빼앗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탈압박을 하면서 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패스를 구사하거든요. 와, 3선에서도 좋고 2선에서도 좋고 건강한 페드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정말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85분 출전해서 패스 성공률은 83%, 키패스 1회를 했고요.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도 5회나 됩니다. 드리블을 3번 시도해서 3번이나 성공을 했죠. 페드리는 경기 후에 최고의 순간 중 하나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경기에서 자기의 플레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사실 이렇게 플레이해야 하는데 만족하지 못하면 욕심쟁이 우후훗. 네. 올 시즌에 13경기 출전해서 3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챔피언스 리그 3경기에서 하나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에서 솔직히 저는 다 마음에 들었어요. 이냐키 페냐만 빼고요. 이냐키 페냐는 여전히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엘 클라시코에서는 슈체슨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지 플릭 감독이 이냐키 페냐를 썼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엘 클라시코가 펼쳐집니다.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 4시에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 양 팀이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 거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올 시즌 모나코전, 오사수나전에서 패배를 당했지만은 모나코전은 에릭 가르시아가 퇴장을 당한 경기고 오사수나전은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오사수나전 패배 이후에
최근 공식 경기 4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흐름이 좋다는 거죠. 라리가에서는 10경기 치르는 동안 9승을 챙겼고 1패를 기록했습니다. 오사수나전에서 1패를 기록했죠. 1무가 아니라 1패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라리가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요. 다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부상 선수가 많다는 게 부담스럽죠. 텐센, 에릭 가시아, 페란, 베르나, 아라우고, 테오슈테겐이 부상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공식 경기 4연승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원정 경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죠.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에서 무패 가도를 달리고 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함께 무패 가도를 달리고 있는 유이한 팀 중에 한 팀입니다. 라리가 10경기에서 7승 3무를 기록하면서 라리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위 바르셀로나를 바짝 추격하고 있으니까 이 경기를 통해서 분위기를 완전히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챔피언스리그 릴전에서 0대1로 충격의 패배를 당한 다음에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도 매우 좋습니다. 지난 도르트문트하고 경기에서도 먼저 2골을 내줬지만은 5골을 몰아넣는 힘을 보여줬고요. 비니시우스가 해트트릭을 기록했죠. 물론 레알 마드리드도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브라임 디아스, 카르발, 알라바, 호드리고, 크루토아가 부상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도 나름대로 걱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에 홈에서 펼쳐지는 엘 클라시코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공식 경기 5연승을 달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기세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물론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라민 야말이 파괴력이 정말 대단하고 다니 올모, 가비, 페르민, 더용 이런 선수들이 차례로 지금 부상에서 복귀해서 교체 출전하거나 선발 출전하면서 경기력을 회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이 나름대로 파괴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레알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고요. 또 한 가지는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가 라인을 올렸을 때 음바페라든가 비니시우스가 뒷공간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셀로나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기야말로 하피냐와 비니시우스의 대결, 그리고 음바페와 레반도프스키의 대결, 주드 벨링엄과 페드리의 대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라민 야말이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경기입니다.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에이스는 라민 야말이에요. 해결사는 레반도프스키, 주장이자 변화를 일으키는 하피냐도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에이스를 한 명 뽑으라면 라민 야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민 야말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가 매우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비니시우스 또는 발베르데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경기 어떻게 끝날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엘 클라시코 여러분 함께 즐깁시다. 태사자의 형준이는 마드리드에 있어. 걔는 현장에서 즐기는데 우리 새벽 4시에 이 경기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경기 라이브로 한번 즐겨봅시다. 바르셀로나 가자!